많은 여성들이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매일 클렌징을 하고 화장수나 크림 같은 기초 화장품을 바른다. 거기에 피부를 조금이라도 생기 있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 메이크업 베이스와 파운데이션, 컨실러 등으로 베이스 메이크업도 한다. 기초 화장품이나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 대부분은 피부를 좋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 즉, 피부를 건성으로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다 결국에는 피부의 신진대사를 크게 떨어뜨려 기미, 주름, 칙칙함, 처짐 현상을 초래한다. 촉촉한 피부는 좋은 피부가 아니다. 피부 표면의 각질세포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그것이 신호가 되어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하나 생겨난다고 한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세포가 원활하게 떨어져 나가야 한다.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피부 표면의 각질세포가 공기에 접해 건조해지면 마치 마른 오징어를 불에 올리면 돌돌 말리듯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 규칙적으로 떨어져 나가면 기저층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가 생겨난다.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하면 표피가 두꺼워지고 그만큼 피부 표면의 당김도 줄어든다. 피부결이 또렷해지고 피부결에 둘러싸인 그물코 모양의 안쪽도 탱탱하게 차오른다. 그러나 화장수나 크림을 발라 피부 표면을 촉촉하게 만들면 각질세포가 건조해지지 않는다. 바깥쪽으로 말리지 못하기 때문에 잘 벗겨지지도 않는다. 즉,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피부의 메커니즘만 봐도 피부 표면은 약간 건조한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에 아직 화장품을 바르지 않는 피부결이 좋은 10대 여성이 있으면 꼭 한번 만져보라고 말하고 싶다. 촉촉하거나 달라붙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건조해 보송보송할 것이다. 피부가 이런 상태여야 각질세포가 잘 떨어져 나간다. 그런데 혹시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건강하고 복숭아 같은 10대의 피부를 만졌는데 촉촉하다고 느껴졌다면 그건 땀을 흘린 상태이거나 피곤해서 교감신경이 긴장해 기름기가 올라왔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상적인 피부는 촉촉한 피부가 아니라 보송보송한 피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화장품이 피부의 사이클을 방해한다. 각질층을 확대해보면 표면에는 그물코 모양의 결이 있다. 이 결이 피부결인데 이를 피구라고도 한다. 그럼 대체 이 피구, 즉 피부결이 어떻게 각질층 표면에 생기는 것일까? 건강한 피부는 각질층의 결이 깊을 뿐 아니라 표피도 진피도 깊숙이 탄탄하게 서로 접합되어 있다. 반면 결이 흐릿하면 표피와 진피의 접합도 약하다. 그리고 결이 없는 피부에서는 표피와 진피의 경계가 굴곡 없이 평평하다. 표피와 진피의 경계 부분은 정확히 표피세포가 생겨나는 기저층에 있다. 기저층이 평평하면 기저세포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표피세포나 각질세포는 부족해진다. 이렇게 되면 피부는 펴지지 못하고 위축된다. 세포가 서로 끌어당기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져 결이 생길 틈이 없다. 그리고 각질세포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이것이 신호가 돼 기저층에서 표피세포가 하나 생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는 더 튀어나오고 덜 튀어나온 것 없이 항상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국 평소 피부는 피부 표면의 죽은 각질세포가 컨트롤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각질층이 자극을 받아 보습막과 보호막이 파괴되면 표피 전체가 얇아지고 이에 따라 진피도 얇아져 피부 전체가 얇아진다. 그러면 피부가 칙칙해 보이거나 잔주름이 생기기 쉽고 피부 및 혈관이나 근육이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얼룩져 보인다. 피부 관리를 잘못해 각질층이 자극을 받으면 그 영향은 피부 전체에 미친다.
피부 속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는 뭘 발라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태평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피부 표면의 가장 위쪽인 각질층이 피부 전체를 조정하므로 올바른 피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세계 대부분의 여성들이 좋다고 믿고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피부 관리의 대부분이 실은 피부에 상처를 낸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피부의 메커니즘과 역할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화장품의 폐해에 대해 알아보자.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도 세계 제1의 보습력을 자랑하는 자가보습 인자에는 불순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것이 최고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피부 관리를 매일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부는 건조하고 칙칙해지는 데다 기미, 여드름도 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화장품을 이용한 피부 관리가 피부에 어떤 해를 끼치고 어느 정도 자극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화장품을 이용한 피부 관리의 폐해는 첫 번째, 물의 폐해, 두 번째, 계명 활성제와 오일의 폐해, 세 번째, 방부제의 폐해, 네 번째, 문지르는 것의 폐해, 다섯 번째, 지나친 클렌징의 폐해. 이렇게 5가지이다.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자. 먼저 물의 폐해부터 설명한다. 물이 피부에 좋지 않다고 하면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잡지나 TV, 화장품 매장 등에서는 피부 보습에는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는 말을 수없이 한다. 그러나 물이 피부에 좋지 않다는 증거는 일상생활의 습관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평소 손이나 얼굴에 물이 닿으면 무의식적으로 바로 닦는다. 피부에 좋은 것이라면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닦아야겠다고 생각할 리 없다. 그리고 물은 밖에서 보충해서 피부가 촉촉해진다면 얼굴을 씻은 후나 목욕 후 수분을 바로 닦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맞다. 세안 후에는 물을 닦아내지 말고 2분 동안 그대로 말리는 미용 습관이 어딘가 있을 법도 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런 미용법은 세상 어디에도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뭘까? 피부에 묻은 물은 피부를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피부에는 체내의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로부터 화학물질이나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보호막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그런데 물을 닦아내지 않는 습관이나 미용법을 지속하면 피부의 보호막은 파괴된다. 사람은 이를 본능적으로 한다. 그래서 손이나 얼굴에 묻은 물을 바로 닦으려고 하는 것이다. 피부의 보호막을 파괴하는 화장품. 향화장품 전문서적에는 분명 화장수의 역할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보습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고 화장품 회사들 역시 그렇게 설명하며 판매에 열을 올린다. 하지만 화장수에도 물에도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효과는 없다. 촉촉하게 하기는커녕 피부를 오히려 건조하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물은 피부의 표면을 망가뜨리는데 화장수의 약 90%가 물이기 때문이다. 그럼 물은 피부 표면을 어떻게 망가뜨릴까? 피부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가보습 인자의 하나, 즉 천연보습 인자는 담수 등과는 전혀 다르다.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의 분자가 결합하기도 하고 전해질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할 수 있고 또한 피부 속 수분도 증발하지 않는 것이다. 화장수 등에 함유된 것은 그냥 물이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증발한다. 피부에서 물이 증발하면 마치 젖은 신문지가 마르면서 뻣뻣해지고 바깥쪽으로 휘듯 피부 제일 위에 있는 각질 세포의 끝이 말려 올라가거나 하얗게 뜨게 된다. 피부 속 수분이 그 사이로 계속 증발하기 때문에 건조해진다. 이런 식으로 피부에 묻은 물은 피부 표면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말해도 화장품을 조금이라도 아는 여성이라면 그래도 화장수에는 물 이외에도 히알루론산 등과 같은 보습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또한 큰 착각이다. 화장수의 약 90%는 물이고 여기에 방부제나 향 성분을 포함한다. 최근 보습 화장수에는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과 같은 이른바 보습 성분이라는 것이 함유되어 있다. 그런데 화장수에 이런 성분이 배합되면 피부는 과연 촉촉해지는 것일까? 유감스럽지만 물 100%보다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든다. 화장수의 물은 피부에 발라도 언젠가는 증발한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을 넣어 끈적끈적하게 만들 뿐이다. 물의 증발을 조금이라도 늦추려 하는 것이 바로 보습 화장품이다. 수분이 피부에 오래 머무르면 그만큼 많은 수분이 피부 표면에 흡착되면서 당연히 증발하는 수분량도 늘어난다. 많은 물이 한꺼번에 증발하면 소량의 물이 증발할 때보다 피부의 건조함은 훨씬 심각해진다. 각질 세포의 변형이 커지고 보호막이 파괴되는 넓이도 넓어진다. 그뿐만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수분이 증발한 다음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모두 분체 형태로 피부에 남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뿐만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수분이 증발한 다음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모두 분체 형태로 피부에 남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분체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든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은 모두 구체이고 화장품 원료로 쓸 때는 분말의 형태로 사용한다. 이 분말을 화장수에 녹여 탁한 액체를 만든다. 물에 전분을 타 끈적이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끈적이게 만들어도 물은 언젠가는 증발하게 되어 있다. 피부에 바르고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물은 거의 증발하고 히알루론산과 콜라겐도 모두 원래의 분말 상태로 돌아간다. 분말은 수분이 증가하기 쉽게 만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 소량 남은 화장수의 증발을 가속화하고 결국에는 피부의 수분까지 빼앗아간다. 다시 말해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과 같은 보습 성분이라는 것은 화장수를 걸쭉하게 만들어 수분이 피부에 좀 더 오래 머무르게 하고 그 수분이 증발한 다음에 분말 상태로 남아 이중으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 실은 피부를 건조시키는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분말의 수분을 증발하기 쉽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는 것은 베이비 파우더의 효과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피부에 분말을 뿌리면 수분은 빨리 증발한다. 그래서 기저귀 때문에 짓무르는 것을 막기 위해 아기들에게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는 것이다. 피부는 장시간 땀과 소변 등으로 축축한 상태에 있으면 짓무른다. 그러나 분말을 소량 바르면 그것이 수분을 재빨리 흡수해 증발시키기 때문에 피부 표면은 금세 건조해진다. 보습이 필요한 얼굴 피부에 보습 화장수를 바르는 것은 얼굴에 베이비 파우더를 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은 베이비 파우더보다 훨씬 분자량이 크다. 긴 사슬을 이루고 있는 고분자의 집합체이다. 분말이라기보다는 풀을 물에 푼 것처럼 점성이 더 강해진다. 다시 말하지만 점성이 강한 걸쭉한 것을 바르면 수분이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늦출 뿐이다. 즉 시간만 길어질 뿐 수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증발하고 이후 피부에는 상당한 양의 분말이 남아 이 또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보습 화장수를 바르면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화장수에 함유된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의 미끈한 감촉이 촉촉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착각이다.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의 미끈한 감촉은 화장수의 수분 증발과 함께 바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땡긴다.
화장품 회사들이 화장수를 바른 다음에는 꼭 유액, 크림을 발라야 한다고 선전하는 이유이다.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은 피부의 구성에는 중요한 성분으로 조직 내에서는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지는 미용이나 건강에 매우 좋을 듯 싶지만 피부에 바르는 것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피부의 리프팅 효과를 노리고 물에 수렴제를 넣어 만든 화장수가 있다. 수렴제는 산인데 산으로 피부 표면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피부를 조이는 것이다. 이 또한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를 망가뜨린다. 피부의 보호막을 파괴하는 크림, 오일과 계명활성제의 폐해. 피지는 시간이 지나면 산화돼 피부에 유해한 과산화 지질로 변한다. 따라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피지를 씻은 후에는 그 대용품인 크림 혹은 오일을 발라 보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화장품 회사들의 주장이다. 화장품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크림이나 오일에는 물론 피지와 비슷한 수준의 보습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단 피부의 보습 기능을 100%라고 봤을 때 피지의 보습 효과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의 주장은 더는 성립되지 않는다. 피지를 본떠 만든 크림에는 피지와 마찬가지로 피부 보습력이 거의 없다. 오히려 화장수보다 훨씬 더 많은 해를 끼친다. 크림의 계명활성제는 보호막을 파괴해 각질층의 구조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크림은 오일과 물을 섞어서 만든다. 원래 물과 오일은 섞이지 않지만 계명활성제를 첨가하면 두 성분은 서로 섞여 크림이 된다. 한편 각질층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죽은 각질세포와 세포 간지질이 쌓여서 된 것이다. 각질세포에는 아미노산 등과 같은 수용성 보습 성분이 있고 세포 간지질은 세라마이드를 주체로 한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지용성 보습 성분이 있다. 이 두 종류의 보습 성분이 튼튼하고 탄력 있는 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포 간지질 안에서도 물과 오일이 겹겹이 여러 층을 이루며 보습막을 형성한다. 이렇듯 각질층은 이중 구조로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로부터 화학물질이나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 크림은 각질층 내의 수용성 보습 성분뿐 아니라 지용성인 세포간 지질도 간단히 녹여 세포간 지질 내의 물과 오일층의 구조도 함께 엉망으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호막을 잃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습 크림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염증은 미용 성분 탓. 크림의 문제점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크림에는 다양한 미용 성분이 배합되어 있다. 크림을 바르면 오일과 계명활성제, 미용 성분이 모공으로 조금씩 침투한다. 침투한 성분은 바로 산화되어 유해한 산화물로 변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위의 조직은 산화물을 이물질로 인식해 이를 배제하기 위한 반응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염증이다. 모공이 염증을 일으켜 빨갛게 되는 증상을 반복하다. 이것이 만성화되면 반드시 멜라닌이 증가해 피부가 갈색으로 변한다. 결국 기미가 생기거나 피부가 칙칙해진다. 크림을 많이 써온 사람들의 피부를 현미경으로 보면 대부분 모든 모공 주위에 염증이 있다. 심한 경우 모공이 분화구처럼 커진다. 이는 표피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진피의 콜라겐이 녹아버렸기 때문이다. 원래 크림이나 연고는 피부과에서 쓴다. 피부에 약을 침투시키기 위해 피부의 보호막을 벗겨낼 때 사용한다. 그 위력은 크림, 연고, 젤 순으로 강력하다. 이 때문에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확실하게 피부 속으로 침투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크림에 약을 섞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단 크림은 피부의 보호막을 벗겨내는 힘이 너무 강해 염증을 일으키기 쉽다는 부작용이 있다. 피부에 크림을 사용할 때의 폐해보다도 약이 주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때만 의사는 크림을 사용한다. 화장품은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소중한 보호막을 일부러 벗겨내고 염증을 일으키는 크림을 왜 매일매일 계속 바르는 것일까? 내가 항상 환자들에게 묻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그렇다면 동백기름이나 스쿠알렌, 말기름, 호호바 오일, 올리브유 등과 같은 순수 오일은 어떨까? 이런 기름들에는 계명 활성제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크림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러나 기름은 기름에 녹기 때문에 소량이면 세포 간지질에 녹아들어 불순물로 작용할 것이고 양이 많으면 세포 간지질을 녹여버릴 것이다. 오일을 오랜 기간 계속 사용하면 피부가 거무스름해지는 오일에 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일을 지속적으로 쓰면 피부가 위축되어 얇아진다. 각질 세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 이 신호가 기저층에 전달되면서 기저세포가 하나씩 생겨난다고 했다. 그런데 오일로 피부가 끈적끈적한 상태면 각질 세포가 떨어져 나가기 힘들다. 더불어 기저층에서도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떨어져 피부가 얇아지는 것이다. 또 오일은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어 과산화지질로 변한다. 이는 피부에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화되면 멜라닌이 늘어나 피부가 칙칙해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일 때문에 얇아진 피부는 피하의 표정근이나 혈관이 비쳐 보이기 쉬워 칙칙해 보일 수 있다. 이런 증상을 오일에 탄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액이나 미용액 등과 같은 화장품은 어떨까? 이런 화장품들도 계명활성제나 오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모두 자가보습 인자를 녹여 피부의 보호막을 망가뜨린다.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다면 매일 정성껏 바르는 크림이나 유액, 미용액, 오일류는 화장수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피부의 보호막을 녹이고 망가뜨린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염증까지 일으킨다. 다크서클을 악화시키는 아이크림. 아이크림은 눈가의 잔주름이나 다크서클 관리용 화장품이다. 여기에도 다른 크림과 마찬가지로 계명활성제와 유분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눈가 피부의 자가보습 인자를 녹여 보호막 기능을 저하시킨다. 피부가 건조해져 오히려 잔주름만 더 늘어날 뿐이다. 게다가 계명활성제나 유분, 이른바 미용 성분이라는 것은 피부에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피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를 때 피부를 문지르는 행위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눈가 피부의 멜라닌을 짙게 만들어 다크서클을 악화시킨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이크림은 바르는 순간 촉촉해서 잔주름이 눈에 띄지 않지만 이는 일시적인 속임수일 뿐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가 건조해진다. 이렇게 되면 피부는 얇아지고 그 밑에 근육의 색이나 혈액의 색이 비쳐 보인다. 보라나 회색 또는 검은색으로 보이는 다크서클의 색은 실은 얇은 피부를 통해 비쳐 보이는 근육과 혈액의 색이다. 아이크림은 피부를 얇게 만들어 잔주름을 늘게 하고 피부의 색을 보랏빛으로 보이게 하며 염증을 일으켜 멜라닌을 증가시키는 세 가지 폐해를 통해 다크서클을 악화시킨다. 자외선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여름만 되면 많은 여성들이 쓰레기를 내놓는 짧은 시간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 자외선 차단 처리가 된 토시를 손끝까지 덮는다. 이는 마치 어두운 움막에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연 자외선은 이렇게까지 피해야 하는 존재일까? 답은 노이다. 자외선이 기미를 비롯해 피부 노화의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몸에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외선이 비타민 D를 합성한다는 것이다. 비타민 D는 칼슘과 함께 뼈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이다. 최근에는 젊음의 비타민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자외선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생활을 하면 뼈는 점점 약해진다. 실제로 얼굴과 전신을 가리고 생활하는 아랍 여성들은 자외선을 거의 쪼이지 않기 때문에 60에서 70세가 되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들은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칼슘이 줄어든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외선은 필수다. 자외선은 지상에 도달하는 다양한 파장의 태양광선 중 극히 일부이다. 지구상에는 이 밖에도 파장이 다른 다양한 광선이 쏟아진다. 그 안에는 기미를 제거할 때 쓰는 레이저에 사용되는 파장 같은 광선도 있다. 게다가 레이저 이상의 효과가 있는 광선도 지구상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이렇다. 기미를 레이저로 치료해도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고 흐릿하게 색소가 남을 때가 있다. 이런 환자들 중에서 여름에 시커멓게 탔다 피부는 원래대로 돌아올 때 기미가 아주 깔끔하게 사라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봐왔다. 이런 경험 때문에 태양광선에는 레이저 이상으로 기미를 제거하는 효과가 높은 파장의 빛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외선 하면 자외선 차단제부터 떠오른다. 물론 자외선 차단제에는 우리 몸에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도 있다는 게 문제이다.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제는 계면활성제가 든 크림 형태여서 피부의 보호막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여느 크림과 다름없다. 또 자외선 흡수제가 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자외선을 쪼이면 흡수제가 자극이 있는 유해 성분으로 변해 염증을 일으키곤 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닦아낼 때 얼굴을 문지르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항상 문지르다 보면 염증과 멜라닌이 증가해 기미가 생기고 피부가 칙칙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의 득보다는 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지 말지를 판단할 때는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자외선 연구자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일본인의 경우 15분 이상 쪼일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지만 그 이하일 때는 바르지 않는 것이 피부에 좋다라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회사가 역에서 10분 거리면 보습막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일부러 피부에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잠시라도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이 불안하다면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과 피부암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하지만 황인종의 피부는 백인들과 달라 피부암이 많지 않다. 백인들의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외선 차단제를 필요 이상으로 바르면 피부에 만성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파우더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최소한으로 피부를 빛나 보이게 하고 기미나 칙칙함, 얼룩까지 가려주는 파운데이션, 피부를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파운데이션도 종류에 따라서는 피부를 심하게 상하게 한다. 파운데이션은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첫째, 크림과 리퀴드 타입. 둘째, 고형 타입. 셋째, 파우더 타입이다. 고형 타입과 일부 파우더 타입은 압축해 콤팩트에 들어있다. 만져보면 전자는 촉촉한데 반해 후자는 뽀송뽀송하다. 크림과 리퀴드 타입은 모두 계명활성제를 이용해 유분과 수분을 섞어 만든다. 고형 타입은 유지 등을 사용한다. 유분이나 계명활성제의 함량을 크게 줄였거나 혹은 아예 넣지 않는 것이 파우더 타입이다.
크림 타입과 리퀴드 타입은 원래 피부를 망가뜨려 피부결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피부에 결이 없는 사람이 고형 타입이나 파우더 타입을 쓰면 금세 화장이 지워진다. 페인트나 무대 화장용 유성분처럼 크림이라는 접착제에 가루를 섞으면 피부에 잘 발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크림,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이다. 피부에 매일 페인트를 바르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피부가 건강할 수가 없다. 계명활성제는 두 종류의 자가보습인자, 즉 수용성 천연보습인자와 지용성 세포간지질 모두를 녹여 보호막을 파괴함으로써 피부를 한도 끝도 없이 건조하게 만든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의 유분이 세포간지질에 들러붙는다. 원래 세포간지질에 들러붙어 안료를 피부에 밀착시키는 것이 이런 종류의 파운데이션이다. 염증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파운데이션을 바를 때는 반드시 피부를 문지르게 되어 있다. 이런 염증과 문지를 때의 자극은 멜라닌을 증가시켜 기미나 칙칙함의 원인이 된다. 크림이나 리퀴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계속 발라 기미가 늘고 칙칙함이 심해지면 이를 가리기 위해 점점 더 파운데이션을 찾게 된다. 참고로 파우더 타입이 피부에 주는 부담은 크림이나 리퀴드 타입에 비하면 훨씬 덜하다. 파운데이션을 꼭 발라야 한다면 가능한 파우더 타입의 파운데이션으로 최소한으로 바르는 것이 좋다. 컨실러, 컨트롤 컬러는 기미의 원인. 기미를 가리는 컨실러는 기본적으로는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같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크림 파운데이션과 함께 기미를 만드는 큰 원인 중 하나이다. 게다가 기미가 생긴 부분은 작은 자국에도 바로 멜라닌이 늘어난다. 즉, 기미 위에 컨실러라는 이름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겹쳐 바르면 기미는 점점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피부색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컨트롤 컬러나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을 좋게 하는 메이크업 베이스 등도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종류의 것을 겹쳐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파운데이션은 몰라도 피부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원한다면 적어도 컨실러와 컨트롤 컬러, 메이크업 베이스류는 절대 바르면 안 된다. 이상적인 피부는 보송보송한 피부. 각질세포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그것이 신호가 되어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하나 생겨난다. 그러나 화장수나 크림을 발라 피부 표면을 끈적끈적하게 만들면 각질세포는 떨어져 나가기 힘들어져 기저층에서도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기 어렵다. 각질세포가 잘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각질층은 두꺼워지고 표피는 새로운 세포가 보충되지 않아 얇아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 진피까지 얇아진다. 각질층이 두꺼워지면 피부는 칙칙해 보이고 피부 전체가 얇아지면 피부 아래 있는 혈관이나 근육이 비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색이 안 좋아 보이거나 피부색이 얼룩져 보인다. 거기에 잔주름도 잘 생긴다. 반대로 피부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피부 표면의 각질세포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 기저층에서도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 표피세포는 두꺼워지고 피부결도 정돈된다. 요즘 여성들은 건강한 피부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만 보송보송해지거나 거칠어지면 금방 피부가 건조해졌다 생각하고 크림을 바른다. 마음 아픈 일이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상적인 피부는 촉촉한 피부가 아니라 보송보송한 피부다. 그리고 보송보송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 표면을 약산성으로 유지해 잡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피부에 서식하는 상재균이다. 화장수나 크림, 파운데이션과 같은 화장품은 몇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 5년 동안 썩지 않는 것도 수두룩하다.
파라벤 등과 같은 강력한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살균력은 소독약보다 훨씬 강하다. 그런 것을 매일 피부에 발라 얼굴을 소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상재균이 거의 죽는 것도 당연하다. 바르는 화장품이 그나마 한 종류라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매일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바른다. 단순 계산으로 2종류를 바르면 2배, 3종류를 바르면 3배, 4종류를 바르면 4배의 파라벤이 피부에 묻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바르는 사람의 피부를 조사해 봤더니 들어본 적도 없는 기분 나쁜 잡균이 득실거렸다. 이는 상재균이 거의 죽었기 때문이다. 문지를수록 피부는 메마른다. 문지르는 것에 폐해. 문지르는 행위는 피부에 확실한 상처를 준다. 자가보습 인자는 장어의 점액처럼 우리의 피부를 건조하면서 지켜준다. 점액을 문질러 벗겨내면 장어의 피부가 말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가보습 인자를 문질러 벗겨내면 피부도 말라버린다. 메마른 피부로는 더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없다. 자가보습 인자는 한번 벗겨지면 건강한 피부도 재생될 때까지 3일에서 4일은 걸린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클렌징하면서 문지르고 세안하면서 문지르고 또 수건으로도 문지르고 화장수나 유액을 화장솜에 묻혀 문지르고 크림을 문질러 바르는 행위를 매일 반복한다. 피부가 건조해진 상태라 회복에는 더 긴 시간이 걸린다. 자가보습 인자가 재생될 새도 없이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머지않아 피부 건강이 나빠지고 세포 분열이 멈춰 피부가 얇아지고 위축되기 때문에 피부결도 사라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지르는 자극은 염증을 일으키고 표피 속 멜라노사이트라는 색소 세포를 활성화시켜 멜라닌을 증가시킴으로써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기미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피부를 항상 문지르면 피부를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각질층이 두꺼워진다. 발 뒤꿈치나 앉을 때 닿는 엉덩이 피부가 좋은 예이다. 얼굴 피부도 계속 문지르면 각질층이 두꺼워져 뒤꿈치화가 될 것이다. 화장품을 바를 때는 피부를 문지를 수밖에 없다. 이 행위가 바로 피부를 메마르게 하는 원흉이며 기미나 칙칙함의 원인이다. 지금까지 화장수나 크림의 해에 대해 설명했는데 실은 피부에 더 안 좋은 것이 있다. 바로 클렌징이다. 클렌징은 오일, 크림, 겔 등 다양한 타입이 있다. 주성분은 모두 계명활성제로 지우기 힘든 유성 파운데이션을 한 번에 지우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이는 동시에 피부의 보호막 기능을 하는 자가보습인자를 녹여 남김없이 벗겨낸다. 클렌징의 높은 세정력의 비밀은 주로 대량의 계명활성제에 있다. 클렌징에는 크림 등과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양의 계명활성제를 사용한다. 클렌징 후 비누로 세안하는 이중 세안을 해야 하는 이유도 유해한 계명활성제가 피부에 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비누에도 대부분 계명활성제가 있으니 피부도 보통 피곤한 것이 아니다. 클렌징과 비누에 든 계명활성제나 혹은 유지가 매일 얼굴을 씻을 때마다 피부의 자가보습 인자 안으로 녹아들어 보호막 기능을 눈앞띄게 저하시킨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 피부가 보호막을 잃게 되면 오일이나 계명활성제 등이 피부 속으로 침투해 피부 구조까지 파괴한다는 점은 이미 앞에 기술한 바 있다. 파괴된 피부 구조는 재생되는데 빨라야 3, 4일이 걸리고 매일 클렌징이나 과도한 세안을 반복하다 보면 재생된 부분부터 닦여나간다. 게다가 이 피부 구조는 그 어떤 보습제도 대신할 수 없다. 클렌징에 또 다른 커다란 폐해가 있다. 파운데이션을 클렌징에 잘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는 크림을 바를 때 이상으로 피부를 문질러야 한다. 즉,
대량의 계명활성제가 들어있고 피부를 심하게 문질러야 하기 때문에 화장수나 크림보다도 훨씬 심하게 피부에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클렌징이다. 씻으면 씻을수록 사라지는 피부결. 클렌징으로 인해 보호막 구조가 깨지면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진다. 건조한 정도가 심해지면 기저층에서는 새로운 세포가 생기지 못해 피부의 신진대사도 정지해버린다. 오래된 각질층과 그 밑에 있는 숙성되지 못한 각질층이 두껍게 층을 이루면 피부는 하얗게 일어나고 뻣뻣해진다. 이런 상태가 오래된 피부를 현미경으로 보면 피부결이 사라져 반들반들하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세안 후 꼭 화장수와 미용액, 크림 등을 꼼꼼히 바른다.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은 보호막이 파괴된 피부에는 아주 쉽게 스며든다. 이런 성분들은 모두 피부에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켜 빨갛게 된다. 염증이 반복되면 칙칙함이나 기미로 발전한다는 것은 여러 번 강조했다. 지나친 세안 습관이 장기간 지속되면 악건성 피부가 되거나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성 피부가 돼 모공이 커지기도 한다. 지성 피부가 되는 이유는 세안으로 피지를 필요 이상 닦아내면 피부는 닦여져 나간 만큼 보충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피지를 분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성 피부화되고 피지선이 비대해지면 모공 주위가 차오른다. 마치 귤껍질처럼 울퉁불퉁한 피부가 된다. 피지가 왕성하게 분비돼도 피지에는 보습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피부는 건조해진다. 합성세제보다는 순비누. 세안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클렌징과 비누이다. 비누에는 합성세제와 손비누 두 종류가 있다. 세안폼을 비롯해 부엌세제나 세탁세제 모두 대부분은 합성세제이고 태고 쪽부터 있어온 것을 순비누 또는 무첨가 비누라고 한다. 두 가지 모두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 계명활성 효과로 더러움을 씻어낸다. 단, 합성세제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계명활성제인데 반해 순비누는 올리브유나 야자유, 팜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이나 우지 등과 같은 동물성 기름에 가성소다 등을 첨가한다. 손비누는 우연히 발명됐을 것이다. 고기를 굽다 기름이 재와 섞여 굳은 것에 물을 묻혀보니 기름기가 닦였을 것이다. 이에 편리함을 느낀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게 됐을 것이다. 순비누의 세정력은 합성세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우월하다. 그럼 피부에 주는 부담은 어떨까? 합성세제로 세안을 하면 아주 적은 양이라도 모공이나 피부에 남아 각질층을 파괴한다. 피부에 남은 세제는 잘 분해되지 않고 피부 속으로 쉽게 스며든다. 합성세제는 사람의 세포, 성게알, 생선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높은 독성이 증명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순비누는 피부에 잘 남지 않고 분해되기 쉬워 독성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먼 옛날에는 세탁비누가 손비누의 대표격이었다. 젊은 세대들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세탁비누로 손을 씻으면 손이 거칠해지고 거품도 잘 나지 않는다. 이는 세정력이 강하고 불순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순비누는 순도가 높아져 피부에 자극이 적고 거품도 매우 잘 난다. 물론 순비누도 세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은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한다. 참고로 합성세제는 아무리 헹궈도 피부에 남는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 등 마이크로 배선판의 오염을 세정하는 공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순비누가 사용된다. 합성세제로 씻으면 불필요한 막이 생기고 물로 씻어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세정력도 있고 안전하기도 한 순비누에도 커다란 약점이 있다. 다른 성분을 섞거나 약산성으로 만들면 세정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예전에 순비누에 향이나 보습 성분을 첨가한 것이 화장비누이다. 이런 비누는 향이 좋거나 세안 후에도
피부가 촉촉하지만 다른 성분을 섞었기 때문에 세정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화장 비누의 세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클렌징이 필요해진 것이다. 손비누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으면 파운데이션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데 말이다. 손비누를 약산성으로 만들면 비누가스가 나온다. 즉 손비누는 무첨가로 만들지 않으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한편 합성세제는 여러 성분을 섞어도 세정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지나 글리세린 등을 섞어 세안 후에 건조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사용감이 좋고 보습 효과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합성세제로 약산성 비누를 만들 수도 있다. 피부가 약산성으로 유지되는 것은 주로 상재균 때문이다. 그 덕분에 피부는 곰팡이나 효모균, 잡균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순비누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세안을 하면 당연히 알칼리화된다. 이 때문에 세안 후에도 얼굴을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주는 비누가 좋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발상에서 태어난 것이 약산성 비누이다. 나름대로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약산성 비누는 합성세제이기 때문에 피부의 보호막을 망가뜨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장기간 사용하면 각질층의 단백질도 변성시킬 수 있다. 결코 피부에 좋다고는 할 수 없다. 게다가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방부제가 들어있어 피부를 약산성으로 유지해주는 상재균까지 죽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는 오히려 알칼리화되는 경향이 있다. 약산성으로 유지하기 위해 약산성 비누를 사용했는데 피부가 알칼리성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알칼리성 순비누로 세안을 해도 직후는 피부가 알칼리화되지만 상재균 등으로 인해 몇 분 후면 약산성으로 돌아온다. 약산성 비누를 일부러 쓸 필요가 없다. 피부에 좋은 약산성이라는 별 의미 없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먼 옛날에는 순비누로 세안을 하면 얼굴이 거칠어졌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이 조금 더 피부에 순한 비누를 만들겠다며 순비누에 글리세린이나 향료, 유지 등을 섞었다. 이렇게 하자 세안 후 피부에 촉촉한 감촉이 남았다. 이것이 바로 화장비누이다. 순비누는 다른 성분을 섞으면 세정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첨가물 때문에 세정력이 현격하게 저하돼 파운데이션이 잘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인 클렌징이다. 클렌징을 사용하면 화장이 잘 지워지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계명 활성제가 대량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화장 비누만으로 충분하지 않자 화장품 회사에서는 클렌징과 끼어 팔기식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첨가물을 넣으면 세정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파운데이션을 순비누로 지웠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건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로 고민하는 여성이 지금보다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클렌징을 90% 이상의 여성이 사용하면서 화장품 회사들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수단을 겪어야 하는 습관이 되어버렸다. 최근에는 약국이나 유기농 매장에서 순비누 코너가 많이 생겨난다. 요즘 순비누는 거품이 잘 나 사용감이 좋은 것도 인기의 비결일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피부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는 증거일지도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내가 제안하는 피부관리법을 받아들일 날도 머지않았다. 스크럽은 건성 피부를 만드는 명인. 스크럽을 이용해 세안을 하거나 때를 미는 것처럼 피부를 문지르는 행위는 각질 세포를 벗겨내는 효과가 있다. 이런 행위는 단 한 번만 해도 확실하게 건성 피부가 된다. 클렌징에 든 다량의 계명활성제는 기름을 강력하게 녹여버린다. 피부를 닦아내는 것은 건성 피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한 번만 사용해도 건성 피부가 되는 행위를 매일 반복하고 있으니 피부가 좋을 리 없다. 극도의 건성 피부가 돼
보호막은 엉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가 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여성들이 당장 클렌징을 그만두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진다. 피부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매일 클렌징으로 화장을 지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클렌징은 피부에 유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누로 다시 세안을 해야 한다. 클렌징으로 세포간 지질을 매일 녹여내면 세안 후에는 틀림없이 피부가 심하게 당기는 악건성 피부가 된다. 그래서 세안 후에는 보습용이라고 하는 화장수나 크림, 미용액 등을 바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크림도 물도 보호막을 망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진다. 세안 후 당기는 느낌을 없애기 위해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크림으로 수분을 못 날아가게 해야 한다는 얼토당토하는 피부관리법까지 나오고 있다. 시험 삼아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 일부러 수분을 조금 남겨보라. 피부에 물방울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기분이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피부를 지키기 위한 인간의 본능이다. 물기를 남겨두면 피부의 보호막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분을 못 날아가게 하는 것이 좋다는 피부 관리 이론은 피부를 건성 피부로 만들자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보호막이 더 완벽하게 망가진 상태가 민감성 피부이다. 건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가 늘어나면 보습을 강조한 화장품이나 민감성 피부용 화장품의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여성들의 피부 건강은 안중에 없고 상품만 잘 팔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알면서도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마케팅을 계속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부의 자기 회복력을 믿자. 피부 트러블을 고치고 싶은 사람이나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보호막을 파괴하는 화장품을 끊고 물세안만 해보자. 보습 기능을 높이려 하기보다 손상시키지 않는데 주의하고 피부가 갖고 있는 자연의 재생력, 즉 자기 회복력을 믿어보자. 그러면 피부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려는 타고난 힘을 잃지 않고 최고의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80세가 넘어도 마시멜로 같은 말랑말랑한 피부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다. 피부 본연의 자기 회복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피부 관리이다. 내가 제안하는 피부 관리법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피부에 독이나 자극이 되는 것, 혹은 지나친 보호가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모두 배제한 것이다. 이는 보호막을 깨거나 자가보습 인자에 불필요한 불순물을 바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부 본연의 힘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다. 즉, 바르지 않는다, 문지르지 않는다, 과도한 세안을 하지 않는다를 기본으로 하는 피부 건강 유지법이다. 피부 관리 목적의 화장수나 크림, 팩 등은 일체 사용하지 말고 화장을 할 때도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메이크업 베이스 등의 베이스 메이크업 화장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매일 피부를 최대한 문지르지 않는 독특한 방법의 물세안만 하면 된다. 단 예외가 있다. 피부가 많이 건조할 때는 바셀린을 바른다. 언젠가 반드시 탄력 있고 깨끗한 피부가 되겠지만 화장품을 끊고 얼마 안 돼 민낯에 자신이 없다면 그 기간 동안은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사용해도 좋다. 돈도 시간도 수고도 필요 없는 피부관리법은 또 없을 것이다. 이 방법을 따르다 보면 피부가 조금씩 탄력을 찾고 심각했던 건조함도 서서히 좋아질 것이다. 불필요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피부 관리는 물건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삶에서 거품을 뺀 심플하고 욕심을 버린 삶과도 일맥상통한다. 홀가분한 기분을 피부와 마음이 느끼게 된다면 더는 화장품을 피부에 발라야겠다는 생각 따윈 들지 않을 것이다.